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새벽 5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액정을 확인했어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죠. 이 시간에 전화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딸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목이 잠겨 있었고요.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만 두고 다갔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누가 갔다는 거야? 어디를?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시누이까지요. 셋이서 하와이 갔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한테는 강아지 밥 주고 집이나 지키래요. 엄마 저 혼자예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서울 동대문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했죠.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상가 건물 2개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요. 겉으로는 여전히 시장 아주머니로 살아왔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고요.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늘 웃었고요. 물건값 깎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싸게 팔아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돈을 모으는 거였죠. 딸 하나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은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홀로 된 저는 그날부터 2사람 몫을 살기로 했죠.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옷은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고요. 식사는 한 끼로 줄였습니다. 딸한테는 항상 좋은 옷을 입혔어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지 않게요.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갔고요. 졸업 후에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 딸이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2년 전 딸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시장 냄새가 좀 나네요. 그 말에 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죠. 장사하다 보니 그래요. 불편하시면 창문 열게요. 사위가 될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오래된 소파와 낡은 TV에 머물렀어요. 표정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 정도 집안이구나. 딸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결혼은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요. 부모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혼수 목록을 보내왔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 침구까지 전부 신부 측에서 준비하라는 거였죠. 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거 다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 결혼인데.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혼수를 요구하는 집이 있다니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안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면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 집안이 좀 그렇다던데. 시장에서 장사한다잖아.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네. 딸의 웨딩드레스 뒤에서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시댁 사람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었어요. 그게 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나 괜찮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딸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사실 괜찮지 않은 겁니다. 그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시댁에서 아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 딸은 손톱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말해? 요즘 세상에? 응, 시어머니가 매일 물어봐. 생리했냐고. 병원은 갔냐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남편도 별로 안 막아줘.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그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엄마, 나 괜찮아. 진짜로. 딸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제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전화는 여전히 자주 했지만 내용은 짧았습니다. 잘 지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같은 말뿐이었죠. 그러다 1년쯤 지났을 때 딸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마음이 달아서 빠진 것 같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고요.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엄마. 신경 쓰지 마.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만 두고 다 갔다는 말. 집이랑 강아지나 지키라는 말.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딸은 말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로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는 척했죠. 정확히는 모른 척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금방 갈게. 거기서 기다려. 엄마, 괜찮아. 그냥 심심해서 전화한 거야. 딸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40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 지분 증서. 저는 단순한 시장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게 움직여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쓸 때가 온 겁니다.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집안에게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해줘.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조용히 버튼 하나를 누르면서 저는 알았어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소리 지르는 분노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실행하는 침묵이라는 거요. 새벽 6시 저는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그 집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교통이 막히는 시간이지만 새벽이라 길은 한산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보낸 사진 한 장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어젯밤 늦게 받은 거였죠. 텅 빈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강아지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혼자 있으니까 좀 조용해서 좋아. 사진 아래 달린 딸의 메시지였어요.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맨 얼굴이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왜 와? 너 보러 왔지.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들킬까봐 참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딸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 몇 개가 보였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된장 하나. 그게 전부였죠. 반찬이 없네. 응, 시어머니가 여행 가시면서 다 버리고 가셨어. 상할까봐. 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럼 넌 뭐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샀던 거였죠. 먹어. 고마워, 엄마. 딸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포크를 들더니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딸의 어깨가 떨렸어요. 왜 그래? 아니, 배가 고팠나 봐. 딸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딸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엄마, 미안해. 뭐가? 이렇게 오게 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진짜로. 그냥 좀 심심했을 뿐이야. 또 그 말이었어요. 괜찮다는 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딸의 본명을 불렀어요.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 그냥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잖아. 아니야. 다들 그렇게 안 살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딸이 깜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 엄마가 흥분했네. 근데 수진아, 너 여기서 행복해?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꾹 깨물고 있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죠. 따뜻한 커피를 시켜서 딸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응.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말이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집안일 잘 배워야 한다고.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했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다 손빨래로 했어. 시어머니가 세탁기 돌리면 옷이 상한다고 해서. 딸은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등에 트러블이 생겨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대. 반찬간이 싱겁다. 방 청소가 엉성하다. 옷 개는 게 예쁘지 않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왔을 때였어. 내가 만든 저녁을 먹다가 시누이가 그랬어. 언니, 요리 좀 배워야겠다. 오빠가 불쌍해. 그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 남편은 뭐래? 남편?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편만 들어. 딸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한 번은 내가 말했어.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 우리 엄마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딸이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딸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자 허락했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진 않았지만 또렷했죠. 수진아, 집은 잘 지키고 있어? 네, 어머님. 강아지 밥은 줬고? 네, 아까 줬어요. 그래. 우리 내일 모레 들어갈 거야. 집 청소 깨끗이 해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좀 만들어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할 테니까. 네. 딸의 대답이 느려졌어요. 왜 싫어? 아니에요. 할게요. 그래. 그럼 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은 한참을 휴대폰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들었지? 응. 맨날 이래. 전화할 때마다 뭐 하라고 시켜. 딸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말 못해. 어떻게 말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제가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딸이 힘들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면서 정말 다 버리고 간 거였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들로요. 돌아와서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요리였어요. 요즘은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 있었어요.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달걀말이. 딸이 어렸을 때 자주 해주던 반찬들이었죠. 12시쯤 됐을 때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뭐해? 밥 했어. 씻고 나와. 엄마 안 해도 되는데. 됐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엄마, 그게 쉬운 일이야? 결혼이 뭔데 그렇게 쉽게 말해? 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수진아, 너 지금 살아있는 거야?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지, 뭐.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엄마, 나 이혼하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또 엄마한테 짐이 되잖아. 짐?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그래도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싫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나 키우느라 평생 힘들게 살았잖아.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또 문제를 만들면.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힘들게 산 건 맞아. 근데 그게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았어. 너 때문에 행복했고.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근데 엄마, 나는 지금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집의 부속품이야.
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강아지 돌보고 그게 내 전부야.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부야. 아니, 가정부보다 못해. 가정부는 돈이라도 받잖아.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의 어깨가 제 품에서 흔들렸어요.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댁을 찾아가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딸만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딸 말로는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선택을 할 힘을 주는 것. 지금 딸은 갇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곳에요. 그렇다면 제가 길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 예금 증서, 주식 계좌,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딸을 위해 쓸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줘. 할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길을 만들어줄게.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김 실장을 만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동대문 상가 건물 3층에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옷가게처럼 보이지만 안쪽 문을 열면 작은 사무실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모든 일을 처리해 왔죠. 김 실장은 15년 전부터 제 일을 도와온 사람이에요. 회계사 출신으로 꼼꼼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죠. 제가 가진 재산 규모를 아는 사람은 김 실장과 변호사 한 명뿐입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딸 일이야.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어. 시댁에서. 그래서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김 실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와 시댁 문제는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나서면 오히려 딸 입장만 더 곤란해지죠. 알아. 그래서 고민이야.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딸분이 이혼을 원하십니까? 아니, 딸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 세상 눈도 무섭고 나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어렵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실장 말이 맞았습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상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어요. 아, 미안해요.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손님은 옷을 고르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수진아, 밥은 먹었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응, 엄마.
먹었어. 걱정 마. 짧은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쓴 글이 아니라는 걸요.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왜? 오늘 신우이가 집에 왔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무슨 말? 딸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보고 애를 빨리 낳으래. 그래야 우리 집안의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병원 가보라고 했어.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검사도 다 받았어. 이상 없대. 그럼 남편은? 남편은 검사 안 받으려고 해. 자기는 괜찮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근데 엄마 신우이가 계속 그런 말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 알아. 엄마도 기분 나빠.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휴대폰을 켰어요.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가르쳐줘서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와이 공항 라운지였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세 사람. 시어머니, 사위, 시누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아래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하와이,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 그 우리 안에 딸은 없었어요. 딸은 빈집에서 혼자 강아지와 있는데 그들은 하와이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는 V자를 그리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어제 SNS 봤니? 딸이 잠시 침묵했어요. 봤어. 괜찮아? 응. 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갈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진짜? 응. 나 혼자 있는 거 좋아. 조용해서. 딸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조용해서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 사위에 대해 알아봐줘. 네. 무엇을요? 직장, 재산, 빚. 모든 걸 다.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그건 내 딸이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제대로.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좋아. 빨리 부탁해. 김 실장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사위를 조사하는 게.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제 딸이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딸을 아끼는 사람인지. 일주일 후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사위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괜찮은 자리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적 조작 의혹이 있었어요.
고객 돈을 제 명의로 굴렸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위가 쓰는 법인 카드, 그 한도가 제 딸 명의로 보증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이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딸분 도장을 몰래 찍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딸한테 빚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네. 만약 사위가 카드값을 못 갚으면 딸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무서웠어요. 제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집으로 와. 왜? 무슨 일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 딸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딸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이 한 짓이야. 내 도장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딸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나나 어떡해?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이대로 살 거야? 아니면 나올 거야?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있잖아. 근데 엄마, 나 나오면 어디로 가? 뭐하고 살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면 다들 나 손가락질 할 거야. 회사도 못 다닐 거고 엄마한테 짐만 될 거야. 수진아, 짐이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엄마.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날 오후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딸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선택할 용기가 없었어요. 세상이 무서웠고 혼자 설 자신이 없었죠.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딸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선택이 무섭지 않게 만드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딸이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사위가 은행에서 쓰는 돈 중에 내 계좌에서 나간 게 있지? 네, 사장님. 몇 년 전에 사장님이 맡기신 자금이 있습니다. 사위 실적으로 잡힌 거죠. 그거 다 회수해. 네. 내일 당장. 그리고 딸 명의로 보증선 카드. 그것도 분실 신고해. 사장님, 그럼 사위가. 그래. 그 사람 인생이 흔들릴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편하게 살 순 없잖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제 움직일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실장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동대문에서 가까운 지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거래하던 곳이었죠. 지점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맡긴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그거 해지하려고요. 아, 그거요? 만기까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죠. 30분 후 예금이 해지됐어요. 2억 원이었습니다. 제 딸 사위가 실적으로 올렸던 돈이었죠. 그 돈으로 승진도 했고
지점장 자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사장님, 이 돈은 어디로 옮기시겠습니까? 일단 제 개인 계좌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딸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있는데요. 분실 신고하려고요. 본인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딸의 정보를 불러줬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확인됐습니다. 어떤 카드를 분실하셨나요? 법인 보증 카드요. 아, 그 카드요. 사용 정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카드로 발생한 채무는 제 딸과 무관하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무단으로 보증을 선 거거든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고객님, 그건 법적 문제라 저희가 바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서류 준비해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그래? 남편이 하와이에서 전화했는데 카드가 안 된대. 호텔도 취소됐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이거 내 잘못인가 봐. 카드를 내가 관리했어야 했는데. 수진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런데 남편이 엄청 화났어. 나보고 당장 해결하래.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엄마 말 들어. 지금 그 카드는 내 명의로 된 게 맞지만 내가 쓴 게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알겠지? 딸이 한참 침묵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뭔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내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딸아. 엄마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러는 거.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사흘 후 딸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물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카드 일이랑 은행 일 엄마가 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왜? 너 지키려고.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이러면 안 돼. 남편이 완전히 미쳤어. 나보고 이혼하자고 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장모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하면 나 어디가?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와. 엄마가 있잖아. 근데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 이혼녀 됐다고 손가락질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딸이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엄마한테 걱정만 끼쳐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 근데 나는 그냥 외로웠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누군가 필요했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한 거야.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지?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야. 단지 상대가 잘못됐을 뿐이지. 엄마,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남편이 이혼 동의했어. 그래? 응. 조건 없이 그냥 갈라서 자고. 딸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마음이 복잡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어. 수진아, 후회돼? 아니, 후회는 안 돼. 그냥 좀 허무해. 딸이 창밖을 봤어요. 2년 동안 뭐 했나 싶어. 참고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남은 게 있어. 뭐? 너 자신이 남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항상 내 편이어서.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서 버티고 있었을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왜?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힘든 걸? 아니야, 엄마. 내가 숨긴 거야.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딸이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혼자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 말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딸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죠. 시댁에서 가져온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다야? 응. 나머지는 다 두고 왔어. 왜? 내 거잖아. 아니야. 내 거 아니었어. 그냥 빌려 쓴 거였어. 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딸에게 차를 한 잔 끓여줬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죠. 수진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쉬려고. 그동안 너무 지쳤어. 좋아. 천천히 쉬어. 엄마, 나중에 다시 일 시작해도 돼? 당연하지. 내 인생인데. 딸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할게. 그동안 못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사위가 은행에서 직위 해제됐답니다. 조사 결과 실적 조작이 확인됐대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죠.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였으니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40년을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딸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딸이 자기 인생을 찾을 때까지.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산책이나 갈까? 좋아.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죠.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걷다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응.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이제 딸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이 편했죠. 조용히 누른 버튼 하나가 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소리가 없다는 것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었죠.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커튼을 치고 살았거든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점심에 밖에 나가서 먹을까? 좋아. 딸의 대답에 힘이 생겼어요. 목소리도 밝아졌고요. 얼굴에도 살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어요. 진짜 웃음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어느 날 아침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까? 그래, 앉아. 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하고 싶어. 그래, 좋지. 근데 예전 회사는 못 가겠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럼 다른 데 알아보면 되잖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왜? 나 엄마 가게 좀 도와줄까? 당분간만. 저는 놀랐어요. 엄마 가게? 응.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 그동안 본 적 없어서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수진아, 넌 대학까지 나왔는데 시장 일을. 엄마, 무슨 소리야?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 나 엄마 일 배우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응. 나 진짜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볼까?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은 저와 함께 가게에 나갔어요. 새벽 5시 도매시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죠. 수진아, 일어나. 다 왔어. 응, 여기가 도매시장이야? 그래. 딸이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환했죠. 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사람이 많아? 매일 이래. 장사는 새벽에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딸이 시장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맨날 이 시간에 오셨어? 응. 40년 동안.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게 좋았어. 너 키우는 재미로 살았으니까. 엄마 고생 많으셨어. 고생 아니야. 보람이었지. 그날부터 딸은 제 일을 배웠어요. 도매로 옷을 사오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물건값을 정하는 법. 하나씩 천천히요. 처음에는 서툴렀죠. 손님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계산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딸이 제법 손님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이 옷 어때요? 요즘 잘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얼마야? 3만 원인데 어머님한테는 28,000원에 드릴게요. 그래. 그럼 하나 줘봐. 딸이 옷을 포장하며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구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한 분이 나보고 엄마 딸 맞냐고 물어보셨어. 그래? 응, 닮았대. 웃는 게. 저는 웃었어요. 정말? 응, 나도 처음 알았어. 내가 엄마랑 닮았다는 거.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왜? 엄마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니야. 엄마는 대단하게 사셨어. 혼자서 나 키우고, 일하고, 이렇게 큰 가게까지 만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수진아,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누구한테든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이미 강해. 아니야, 나 아직 멀었어. 아니야, 넌 이미 일어섰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딸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고맙고 미안해. 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엄마한테 짐이 됐잖아. 수진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마주 봤어요. 넌 짐이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넌 엄마의 전부야. 엄마가 살아온 이유야. 엄마.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가게를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도 딸을 좋아했죠. 사장님, 따님 참 착하시네요. 그러게요. 딸 덕분에 제가 편해졌어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으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손님이 가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 일 계속해도 돼? 당연하지. 내가 원하면. 나 이 일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것도 좋아.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정말? 응, 진짜로.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것 같아.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죠. 오늘 수진이가 첫걸음을 뗐다. 너무 기쁘다. 오늘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예쁘다. 오늘 수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줬다. 자랑스럽다. 오늘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걱정되지만 응원한다. 오늘 수진이가 힘들어한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다행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딸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뭔데? 시어머니한테서 온 거야.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잘 지내길 바란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답장할 거야? 모르겠어. 해야 할까? 내 마음대로 해. 엄마가 강요할 순 없어. 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 안 할래. 지금은 나한테 집중하고 싶어. 좋아. 그게 맞아. 딸이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엄마, 나 이제 과거는 잊으려고. 앞만 보고 살 거야. 그래, 그렇게 해.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밝아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가게 하나 더 내볼까? 정말? 응. 엄마가 이렇게 키운 거니까 나도 더 키워보고 싶어. 저는 웃었어요. 좋지. 한번 해봐. 엄마,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소리 지르는 분노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침묵이라는 걸 그날 알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침묵이라는 걸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딸아, 이제 괜찮겠지? 엄마는 더 이상 참는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더 이상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지. 우리는 이제 사람답게 살 거야.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가게를 3개까지 늘렸어요. 제법 사업가가 됐죠. 저는 은퇴하고 딸에게 모든 걸 넘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그때 그렇게 한 거. 무슨 소리야? 후회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좀 심했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맞았어. 너를 지키는 게 엄마 역할이니까. 엄마.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사람을 개처럼 대하는 집안은 결국 사람답게 살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야. 넌 그런 집안에서 나와서 다행이야. 응. 그리고 수진아, 참는 건 미덕이 아니야. 방관이야.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다시 살 기회를 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소리가 없다는 것을, 사랑도 소리가 없다는 것을, 그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요.